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AI 시장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요.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도 아주 치열합니다. 자, 이제 AI는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AI와 연결된 기술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야말로 확 전면적으로 다 바꾸게 될 그럴 모습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과연 연관된 산업들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커지게 될까요? 자, 오늘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 전략사업단 연구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AI 시장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현승 박사님, 저희가 AI 넥서스 시리즈를 좀 하는 것이 로봇도요. 그 두뇌는 AI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미래 모빌리티, 뭐 하늘을 나는 차, 그것도 이제 AI가 들어가야 움직이고 합니다. 네. 요즘에 신약 개발도 AI가 있으면은 뭐 우리가 매일 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뮬레이션도 빨리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을 AI라고 잡고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의 1화를 이제 AI 한번 본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현재 시장 규모 좀 이게 뭐 이야기하자면 진짜 네. 천문학적으로 커지겠지만 어느 정도 현황인지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일까? 좀 이게 설명이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시장 규모를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예, 기관마다 워낙에 차이가 나고 해서 뭐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기관 뭐 유명한 기관들 뭐 가트너나 뭐 리서치 전문 기관인 마켓앤마켓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2030년까지 자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연평균 한 20에서 30% 이상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저 숫자에다가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우리나라 이제 무역협회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국내 AI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15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AI 시장은 그보다 54배가 더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거는 한번 뭐 정확히 54배라는 것보다도 그냥 글로벌 시장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요 AI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한 것 아닌가 이런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AI가 사실은 과거부터도 많이 쓰이긴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큰 충격이 와서 일반 소비자들, 우리 일반 대중들이 느낄 수 있는 충격이 크게 두 번 왔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2015년에 알파고였죠. 네. 네, 그때 한번 사람들이 그 전에 체스까지는 그렇다 쳐도 바둑을 둔다. 이거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잠해졌죠. 그 다음에 막당히 또 활용도가 높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한 재작년쯤부터 해가지고 그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챗GPT.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반 사람 대중들이 와 이런 게 다 되네. 글자를 갖다가 내가 말하는 게 대화가 되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챗봇도 있었고 뭐 사실은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도 다 AI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충격이 한번 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챗GPT 이후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수익화되는 수익 모델은 사실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조만간 아마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수익 모델이 나올 걸로는 예상이 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 충격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이게 이제 현재 머물러 아직은 약간 정체된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경전 교수님, 아마 결과적으로 그 AI 끝에는 터미네이터가 떡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도 이 터미네이터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 거기까지지만 현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지? AI가 우리 생활에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현재 상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AI로 되네?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궁극적으로 터미네이터로 간다는 거 자체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공상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예. 사실 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정책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일반 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반대적인 인간의 적이 되는 그런 AI가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이런 개념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결국은 이제 AI도 결국 인간이 지배하는 인간의 대리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만약 터미네이터와 가장 유사한 지금 어두운 점을 본다면 각국이 이제 AI를 가지고 국방에 네. 신경 쓸 수도 있고요. 지금 한국도 이제는 이런 GPR이라고 하죠. 제너럴 퍼포스 로봇, 이제 범용 지능 로봇 또는 그걸 이제 쉽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휴머노이드란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능 로봇이 많이 개발되면서 그것이 이제 산업 현장에 사용되다가 유사시에는 전쟁에 투입돼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뭐 벌써 몇 년 내에 전개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병사들이 이런 드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 이제 터미네이터를 상상하기보다는 이제 각국이 어떤 AI 로봇으로 이제 어떤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다. 그다음 AGI라는 표현은 괜찮나요? AGI라는 표현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거는 AGI는 그 역시 사실은 학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판받을 내용이고 네네. 어느 누구도 AGI를 제대로 정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한 명보다 그러니까 또는 인류의 어떤 사람 한 명보다도 인간 한 명보다? 또 더 잘하는 네. 모든 걸 잘하는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이렇게 이상향처럼 많은 회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지 저는 사실은 지금 GPT 4.5까지 나왔잖아요. 예. 이미 GPT 4도 저는 AGI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GI가 뭐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언제 고도가 오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AGI가 왔고 지금 당신이 GPT-4나 GPT 4.5 정도 수준은 써야 된다라고 오히려 인식을 시키는 것이 더 우리나라든 개인의 삶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황을 아까 네네네. 물어보셨는데 신기술 트렌드 오늘 여기까지? 현재는 그냥 뭐 한 달에 $20죠. 한 네. 3만 원 정도 내면은 이제 챗GPT 플러스 정도를 쓰면은 한 그 5만 가지 일을 하는 어떤 AGI를 이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좀 이런 방송에서 해야 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금 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을 이제 뽑아도 되는가, 뽑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이미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봄학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각 대학가가. 네네네. 지난주에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한번 알아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지. 네. 많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사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대부분 현재 챗GPT가 대졸 신입사원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네. 왜냐하면 챗GPT도 어차피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대졸 신입사원도 우리 회사에서 모른다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은 희망과 기회가 있는 것이 그러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뽑을 생각이 있다. 이것이 오늘 현재 미래의 어떤 전망, 터미네이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AI가 대체할 직업은 이따 저희 시간 후반부에 또 한번 따로 다룰 텐데 지금 우리 이경준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미 인간의 이상의 능력을 구현하고 있는 데에는 다 AI가 또 활동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현재 현황을 좀 바라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어떤 A4 파일 같은 거 네. 한 10페이지인데 번역해봐. 그럼 굉장히 잘 번역하는 저보다 훨씬 다 잘 번역하고.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번역가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네. 당신은 AI 때문에 자기 직업을 위협받지 않는가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AI를 통해서 너무 번역을 즐겁게 잘하고 있고 나는 이제 AI 번역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모든 직업군에서 AI는 각 직업의 기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집중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조윤승 박사님, 챗GPT-4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딥시크를 또 개발하면서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었고 이게 또 하나의 한 획을 그었다.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다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이게 또 왜 선을 그은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딥시크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오픈 AI의 모델을 그 뛰어넘는 성능이라는 게 아니라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높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딥시크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 비용
개발 비용과 운영 비용을 굉장히 낮췄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뒷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비용이 상당히 축소 보도된 거다. 또 자기네들은 저사양 AI 반도체를 썼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모 회사가 이미 엔비디아의 H백 같은 이 상당히 그 고사양 이미 AI 사전에 반도체를 학습했더라. 많이 네.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이제 비판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는 확실히 과거의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도 출렁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약간 더 희망적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더 효율적인 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더 효율적인 모델이 나온 거고 그렇다 그러면 AI의 활용도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가 나왔었지만 이게 PC가 보급되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하게 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거고 아주 특수한 몇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였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쫙 보급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PC에 들어가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PC 제조업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줄어드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죠. 정말로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는 군사 목적으로 뭐 계산용으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뭐 별별 용도로 쓰고 뭐 영화를 볼 때도 쓸 수 있고 음악을 들을 때도 쓸 수 있고 용도가 다양해지는데 이제는 AI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모든 거에 뭐 하다못해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의 온도 조절까지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AI의 활용이 굉장히 확대될 걸로 저는 예상이 돼서 그 AI랑 관련된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아마 저는 반기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일시적으로 뭐 수출 제한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고사양 칩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성능 늘리지 말아야지. 아니 예전에 PC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처음 PC를 썼을 네. 때가 AT, 그러니까 286 시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 썼는데 네.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나중에 펜티엄 나오고 이런 다음에 이 정도면은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막 이러네. 그럼 거기서 성능이 멈춥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안 그렇거든요. 사람의 네. 욕망이라는 거는 절대로 끝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뭐 타격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겁니다. 칩 얘기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미리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교수님, 네. 이제 딥시크 나오고부터 웬만한 기업들, 중국의 웬만한 기업들도 떡떡, 우리는 오픈 AI만 할 줄 알았더니 생성형 AI 쏟아내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떡떡 이렇게 좀 만들어낸다. 이게 산업적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거의 이제 딥시크의 양원평은 저는 최근에 예수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수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AI 모델을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뿌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나라가 이런 걸 개발하려면 100억, 1000억을 들여야 된다. 뭐 몇 조가 든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갑자기 그런 걸 선물을 다 받은 겁니다. 예. 모든 회사와 모든 개인이.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일종의 거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 그동안 우리 중국은 뭐 짝퉁 모방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 창조와 혁신의 대명사가 됐고 중국은 되게 폐쇄적인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개방을 해버렸고 예. 그다음 딥시크가 한순간에 그냥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고요. 예. 그다음 딥시크는 그동안 중국은 그냥 미국에서 공부한 해외 인재를 데리고 와서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칭화대나 북경대에 나온 사람들도 없는데 그런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완전히 세상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이번에 네. 그 오픈 소스를 우리나라 인재가 그냥 보면 우리도 만들 수 있나요 지금? 그 따라 하면? 거기다가 또 딥시크는 지지난주에 네. 5일 동안 연속으로 그 논문만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의 노하우를 5일 동안 연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차근차근 이걸 개발하는 방법을 다 이제 가르쳐 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오픈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네. 진정한 오픈 AI는 이제 딥시크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픈 AI는 폐쇄적이잖아요, 네. 여전히. 그래서 샘 알트만조차도 내가 그동안 역사에 좀 잘못된 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딥시크로 인해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그러한 AI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게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카카오도 아직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좀 삐걱대죠. 예. 국민들이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봐요. 예, 네. 그런 거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는 그런 걸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AI 비서로 바로 되는 갈 수가 것이고요.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이 벌써 그냥 시진핑의 지시로 200개 기업이 벌써 딥시크를 쓰는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BI도 쓰죠. 또 에지봇이라는 GPR 회사, 그러니까 범용지능 로봇 회사도 쓰죠.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 같은 그런 해외 또 중국과 친한 나라들도 이제 이렇게 쓰면서 딥시크가 갑자기 그냥 세계 표준 AI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위기감이 있는 것이 또 미국의 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AI 대결 이런 것까지 요즘 세간에서 많이 커지는데 당연히 미국이겠지 하는데 요즘에 4차 산업 쪽으로 가면 중국이 전기차 같은 것들 자율주행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AI로 뭐 붙는다 미국과 중국 누구에게 손을 좀 당장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까지 좀 보시면요. 그 딥시크 V1, R1이 이제 한 80억의 그 돈을 들여서 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폄하할 수 없게 됐고요. 네.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락 3가 나왔는데 자랑하듯이 GPU를 20만 개를 썼다고요? 썼거든요. 처음에 3개월 10만 개,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10만 개 더 넣어서 20만 개 썼면서 대충 계산해 보면 9조를 썼습니다. 네. 그럼 80억을 개발한 V1과 V1 R1과 9조를 쓴 그락3. 그락3인데 그럼 1000배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조금 무식해 보이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양원평 뭐라 그러냐면 야 앞으로 정말 더 성능 좋은 AI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야 앞으로 더 큰 것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그다음 딥시크는 어느 날 수익 구조를 또 오픈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회사들은 다 마이너스 나면서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딥시크는 팔 때마다 지금 흑자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가 있고 그럼 결국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이길 거냐? 이거는 자기의 희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AI 관점으로 보면은 그 오픈 AI 5원이 나온 것이 이제 R1이 나오는 것에 6개월 앞섰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 중국이 이제 턱 밑까지 쫓아왔다. 6개월. 그래서 이제 오픈 AI는 이번에 GPT 4.5를 이제 일찍 낸 거고 5월 달엔 GPT 5까지 내면서 이제 더 달리는 전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딥시크나 근데 문제는 딥시크라는 한 회사만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인 거죠. 이 중국의 대학들이 한 20년 전부터 미국 대학으로 혁신했거든요. 한국은 반값 등록금이니 뭐니 하면서 대학을 축소시켰고 중국은 미국 대학으로 혁신시키면서 중국 대학에 한번 가보면 절강대학 이번에 양원평이 그 절강대학 지장대학을 나왔는데 가보시면 정말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런 정도로 대학이 혁신됐기 때문에 그런 그 인력들이 그 다시 기업들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 삐죽 튀어나온 게 지금 딥시크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상벨을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비상벨을 눌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못 가는 게요. 조현순 박사님. 우리는 이제 크게 AI를 칩과 솔루션으로 나뉜다면 칩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칩 쪽에 뭐 HBM, 삼성 반도체 여기 돈도 많이 벌어오고요. 그래서 우리 얼핏 생각하기엔 막 이렇게 미중 치열하면 우리는 칩 팔아먹고 좋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를 중국 수출을 막고 있어. 이게 또 우리는 미국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의 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AI 반도체 얘기도 한번 이번에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될지. 네. 사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AI 반도체 분야는 딥시크가 나오기 전부터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사실은 좀 기회를 어느 정도는 잡은 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도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그 우리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그 상무부가 그 인공지능 확산에 관한 임시 최종 규칙을 1월 달에 발표를 했죠. 이게 1년 후에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국가를 티어 1, 2, 3로 나눠요. 그래서 티어 1은 동맹국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AI 반도체를 갖다 써도 되죠. 네, 막 네. 사다 쓸 수가 있는 거고 티어 2에 있으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미국이. 그 티어 3가 이제 우려 국가로 해서 20개 국가인데 이게 뭐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아예 이제 그 수량을 통제.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 게 싱가포르가 티어 2에 들어갔어요. 네. 네, 티어 1에 들어간 나라가 18개 동맹국인데 싱가포르이 여기 안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로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들어간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 싱가포르의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걸 쭉 추정해 보면은 도저히 이게 싱가포르 내에서 쓴 게 아니다. 이거 어디 갔겠냐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이 정도로 엔비디아 칩을 살 리가 없다. 이런 의심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티어 2로 간 거예요. 네, 티어 2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아예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철저하게 그 우회로까지도 지금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은 거기에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딥시크를 만든 건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2023년에 엔비디아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그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그게 H800이라는 반도체인데, 예, 네. 이거에 수출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더 낮은 성능인 H20까지도 이제 규제할 가능성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당장 하이닉스 또 걱정되는데요. 예, 걱정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시장 자체가 반도체 생산업체들도 같이 타격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굉장히 이제 타격을 보게 되고 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중국이 확실히 놓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미국이 규제를 한다 그래도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많이 수출을 했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받아왔고 지금 AI 같은 경우는 저 딥시크를 보면은 뭐 아주 그렇게 고사양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이 IT 관련된 쪽에서 전부 다 고사양이 다 필요 없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우리랑 자칫하면은 HBM 쪽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우린 쫓아와 칩밖에 있었죠. 없는데. 예, 예. 거의 쫓아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딥시크가 만약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보고서 이제 이와 비슷한 식으로 좀 아무래도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나라도 해볼 만하다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전에는 엄두를 못 내던 나라들이 많이 따라 하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AI가 확산이 많이 되면은 그러니까 추론형, 학습형은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위치지만 추론형 AI 반도체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요가 굉장히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번 딥시크 덕분에 AI가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AI 관련된 AI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 온디바이스 AI로 또 넘어올 테니까요. 네, 이렇게 네. 되면 추론용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그 넓힐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게도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경준 교수님 앞서 잠깐 중국 양원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든 AI에 대한 투자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이런 점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게요. 거의 중국이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과가 나왔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진심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2015년에 AI 굴기를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AI를 잘해야 된다 이런 천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새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근데 10년이 됐는데 효과를 본 거죠. 네. 그럼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올라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옳았다. AI로 집중했더니 미국을 됐다. 지금 이기기 시작한다. 네. 이제 그런 어떠한 것을 중국은 아마 대단한 이번에 양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네. 보였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방법이 옳았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저도 많이 경고를 했죠 그동안. 그래서 우린 너무 의학에만 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도 하고 말로만 AI를 하고 실천을 이제 안 한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부가 했는데도 또 야당이 좌절시켰죠. 네네. 예. 지금 보면 대구나 이런 쪽은 99.9%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3월부터 채택을 했고요. 했었습니다. 예. 지금 뭐 전남이나 세종이나 광주 이런 데는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한 몇 년 후에 드러날 겁니다. 예. AI 디지털을 쓰어서 교육하는 거라 그걸 거부하고 그냥, 옛날 예, 방식으로 하는 교육받는 거라. 거라.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 초중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부터 벌써 좌절을 시킨 나라예요. 세계 최초로 그런 걸 하면은 에듀테크라든가 교육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고 예. 학생들이 더 역량이 올라가고 선생님들이 훨씬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좌절된 부분도 있었고요. 중국은 일단 뭐 로봇을 보면 유니트리라든가 딥로보틱스 같은 회사의 이제 G1, H1인 로봇 또는 산마오라는 로봇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CES 2025 가니까 그냥 이 CES 전시장을 완전히 휩쓸었죠. 그 두 로봇이. 예, 물론 리모트 컨트롤하는 로봇이에요. 네. 하지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죠. 그다음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네. 거의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로봇 회사 싸더라고요. 보면요,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 뭐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산이 아직 힘든 거죠. 양산이 안 돼 있고 네. 늘 딜을 해야 판다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저는 1월 달만 해도 에휴 저 머리 나쁜 로봇 이렇게 생각한 거죠. 중국에. 네. 너네 이런 거 잘해봤자 우리가 팔 사고 다리 사고 리모컨이잖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만 잘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럼 미국은 뇌가 좋아. 네. 한국은 그 중국 거 잘 사다가 우리 뇌 잘 만들어서 결합해. 범용지능 로봇 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제가 지난 1월 2달 전 어떤 장밋빛 혼자 착각이었고요. 네. 이제 딥시커가 나오고 나서는 중국이 뇌도 좋다가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좀 약간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YD 써라, 딥시크. 네. 그다음에 실어라. 네. 네. 그다음에 샤오미 써. 이런 식으로 아까 200개 또 뭐 로봇 회사들도 이제 그냥 정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정부가 기획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GPR 회사가 그런 범용지능 로봇 회사가 퓨리어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도 있고 로보테라라는 회사도 있고 알지봇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범용지능 로봇 회사 자체가 그냥 중국 여러 개인데 네. 한국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걸음마 상태가 돼버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중국이 좀 부럽습니다. 근데 조영수 박사님,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스타게이트,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여기도 또 지금 천문학적 액수 700조를 붓고 와 이거 우리만 너무 뒤처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좀 우리가 위축되네요. 뭐 미국의 스타게이트 네. 볼까요? 아무래도 뭐 금액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그리고 또 뭐 오라클 이런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그러니까 그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크게 구축을 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 총 그 들어가는 게 뭐 5천억 달러 이게 뭐 환율에 따라 좀 다른지만 한 700조가 좀 넘는 액수죠. 700조라는 액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한 사업에 들인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죠. 700조가 아니라 7조도 사실은 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한테도 약간의 기회가 오는 게 지금 샘 알트만도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삼성전자한테 이제 같이 협력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HBM의 수요가 높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AI 그 반도체에서 이 HBM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스타게이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앨런 머스크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대요. 첫 번째, 실제로 그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오겠냐? 과연 그만큼 이게 들어오겠냐? 그 다음에 참여 기업 간의 협력이 얼마나 원활하겠냐? 이렇게 꼭 합작한다고 모이면은 꼭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어쨌든 이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가 또 근데 하필이면 이게 시작하자마자 한다 그랬더니 그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약간 맥빠지긴 네네. 하는데 예. 스타게이트도 그러면서 사업의 방향이 약간 바뀌고 그 투자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스타게이트라는 게 실제로 지금 얘기한 거 그거 이 합작 회사가 처음에 얘기한 액수하고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보다는 이 딥시크의 충격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또 어떤 진화한다. 식으로 네. 바꿔서 하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량 있는 회사들이 다 같이 일단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일을 도모한다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반드시 우리나라도 여기에 끼어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좀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보듯이 뭐 전 세계, 미국, 중국은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붓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영국, 프랑스, 유럽도 진심이고 중동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영상 보시고 난 뒤에는 우리 한국의 AI 산업의 현황 보도록 하고 AI 비서 그리고 AI가 대체될 직업, AI 미래 세상까지도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